네, 오늘의 정치권 이슈를 김성환 시사평론가, 이상휘 세명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본격적인 대담에 앞서서 박가영 앵커가 준비한 숫자로 읽는 1번지를 통해서 오늘의 주제의 숫자부터 만나보시죠. 네, 숫자로 읽는 1번지 오늘의 숫자는 9입니다. 9개월간 이어져 온 패스트트랙 정국, 오늘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까요? 잠시 후 열릴 본회의에서는 지난 4월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처리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한국당과의 합의가 우선이라고 했지만 이번에도 4+1 협의체의 공조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함께 남은 패스트트랙 법안도 오늘 처리가 될지 주목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서는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도 표결합니다.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한 상태라 국회의장 직권으로 인준안이 표결에 붙여지는 건데요. 4+1 협의체 공조 속에 총리 인준이 무난히 이뤄진다면 문재인 정부 두 번째 총리가 탄생하게 됩니다. 한편 오후 3시부터 열리고 있는 선관위 전체 회의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당 명칭에 비례라는 단어를 사용해도 되는지 여부를 논의하고 있는데 결과에 따라 이번 총선의 자리 싸움이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와 총리 인준, 여기에 선거판도에 영향을 미치는 비례정당 문제까지 마무리되면 이제 정치권은 본격적인 총선 준비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숫자로 읽는 1번지였습니다. 네, 오늘 오후에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상정 처리할 예정입니다. 지난 4월 이후 8개월 넘게 패스트트랙 정국이 이제야 마지막 단계를 앞두고 있는데요. 민주당과 한국당의 합의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도 접점을 찾지 못한 상황이고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합의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결국은 이제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법안들을 통과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요. 네. 그러니까 오늘은 지난번에 이미 필리버스터를 형사소송법에 대해서는 했다가 종결 처리가 됐기 때문에 곧바로 오늘 형사소송법이 상정이 되게 되고요. 네. 그 다음에 회기 결정 안건이 올라가고 그리고 정세균 국무총리 인준안이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굵직하게 말씀드리면은 그 다음에 이제 검찰청법, 유치원 3법 이런 식의 이제 순서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마 오늘 관심은 정세균 국무총리 인준안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 뒤에 있는 그 후순위에 밀려 있는 법안들을 어떻게 통과하느냐 필리버스터를 하느냐 아니면 다음번 회기에 또 이 관련되는 법안들을 통과시키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여부는 오늘 의총에서 결정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막을 수 있는 안이 거의 없다 보니까 내부에서 좀 회의론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검경 수사권에 대한 필리버스터 행사 여부는 좀 부정적으로 봐야 되겠죠. 여기는 양당 간의 이해관계가 좀 얽히고 설킨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먼저 한국당 입장에서는 필리버스터에 대한 국민적 필요감이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여기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한 회의론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 대안으로 나온 게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주말경에 나온 게 뭐냐 그러면은 검찰의 인사 그리고 재정 이 예산에 대한 독립 문제를 이야기한 겁니다. 예. 다른 방법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근본적인 이 중립 부분 이것은 결국 인사적 독립과 예산의 독립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검찰 인사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현 정부의 인사를 통한 검찰에 대한 독점 그리고 그 장악 문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이제 부각시키겠다 이런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민주당도 좀 노력을 했겠죠. 어떤 노력을 했냐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한 패스트트랙을 했던 그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양쪽 입장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만큼 민주당이 설득을 했겠죠. 왜 설득을 했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할 경우에 여러 가지 다시 처리해서 통과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지만 결국 4+1 체제로 인해서 이 부분을 강압적으로 무리하게 처리한다는 그런 정부적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최대한 한국당과 협의적 조정을 과정을 거쳐서 이걸 처리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겠죠. 그런 마음들이 지난 주말까지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정부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한국당 입장으로서는 그냥 필리버스터 안 하더라도 안 하게 된다 그러면 이거 그냥
그대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에 이제 검찰에 대한 인사 독립과 예산을 들고 나온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들고 나왔다는 것을 봤을 때 필리버스터로까지 갈 가능성은 좀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오늘 오전에 공수처법과 선거법 개정안을 백지화하면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 협의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이 패스트트랙 안건 중에 가장 중요한 뭐 3가지 정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앞에 2가지를 포기를 하면 수사권 조정 얘기를 하겠다라는 거는 민주당이랑은 사실 협상 여지가 사실상 없다. 뭐 이렇게 해석할 네. 수 있는 거 아닐까요? 4+1 협의체 자체가 그걸 뭐 동의하기는 어려울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유한국당하고 서로 접점이 만들어지지 못하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일단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검찰 개혁에 관해서는 국민 여론이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는 쪽에 좀 더 비중이 실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격차도 좀 더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인데요. 그런데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는 지금 찬반 양론이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더 부각시켜야겠다. 앞으로도 뭐 지금 1호 공약으로 공수처 설치 이제 폐기로 예. 지금 1호 공약을 내세운 것처럼 검찰 개혁에 관한 화두를 다른 방향으로 검찰을 장악한다고 한다던가 이런 방향으로 좀 화두를 바꿔가면서 이 프레임을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게 자유한국당의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세균 국무총리 인준안 그게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게 국무총리 인준 투표에 자유한국당이 그냥 보이콧하면서 참석을 안 하는 것도 굉장히 모양새가 이상하단 말이에요. 특히 국무총리 인준안 표결은 비밀 투표로 된다고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한 명 한 명씩 나가서 투표를 해야 되는 모양이 나와야 되는데 자유한국당이 아예 비우고 참석을 안 해버렸을 경우에는 사실상 뒤에 있는 검찰청법이나 유치원3법에 동의해주는 모양새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의원총회에서 이제 고민스러운 여러 가지 토론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수님께서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지금 한국당에서는 정세균 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본회의에 의결할 경우에는 심판이 뒤따를 것이라면서 이렇게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조금 전에 했거든요. 그만큼 뭐 분위기는 익히 알겠지만 표결에 참석해서 반대표를 던질 건지 아니면 아예 보이콧을 할 건지도 관심사가 뭐 아닐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보이콧에 대한 가능성 좀 없다고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왜냐 그러면은 지금까지 한국당이 대외 투쟁에 있어서 장외 투쟁을 병행해 왔고 여기에 있는 투쟁에 대해서 실익적 과실이 없었다는 점, 이익이 없었다는 점,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회의를 많이 일고 있다는 점. 그리고 총선 앞둔 상황에서 여야 간의 대립적 대척점을 갖는 건 좋지만은 네. 이러한 투쟁적 방법이 과연 국민적 여론의 중도 진영의 외인 확장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소위 동기가 될 수가 있겠느냐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보이콧을 한다든가 퇴장을 한다든가 이런 모습은 국민적인 외인 확장 측면에서도 지지 세력을 끌어안기가 좀 힘들다라는 그런 측면이 좀 정무적으로 고려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건데 결국 이제 방금 연각해서 지적하셨다시피 인사에 대한 부분은 무기명 투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측면에서 뭐 반대 토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강구를 하겠죠. 강구를 해서 최대한 여기에 반대표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그런 측면. 그래서 본회의장 내에서 결론을 내는 그런 형태로 갈 것이다. 결국 뭐 2주 안에 통과한다 하더라도 한국당 입장으로서는 이 본회의에 퇴장하지 않고 여기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정쟁을 유발하는 그런 야당의 이미지가 아닌 일종의 그 국회 본회의에 참석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정당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명분에 대해서 강하게 주장했다라는 점을 부각시킨 것이 오히려 정무적인 측면에서는 낫다. 예. 실질적 계산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한국당이 참여할지 안 할지 본회의장에서 어떤 그림이 그려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총리 인준안이 오늘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낙연 총리는 이제 본격적으로 총선 준비에 들어갈 것 같은데 주말의 마지막 일정으로 태풍 피해 현장을 다시 찾으면서 그동안 대권 주자로서의 이미지를 꾸준히 쌓아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이미지를 좀 단단하게 굳히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낙연 총리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사실 총리를 지내면서 대권 주자로 부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을 거고요. 마지막 일정으로도 좀 상징적인 일정을 고르려고 노력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국무총리 하면 국민들 머릿속에서 잊히지 않는 장면이 강원도 산불 났을 때 그때 깨알 메모, 예. 깨알 메모에 가지고 가서 벽시 우리가 이낙연 총리도 아주 시골에서 자랐잖아요. 예. 그러니까 벽시 우리가 정부에서 지원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던 거 그게 굉장히 국민들한테 좋은 인상으로 많이 남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서의 어떤 행보를 마지막에 하고 싶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근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더 관심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앞으로 종로에 출마할 것이냐 아니면은 물론 이제 거기에 전제는 선대위원장을 맡아가면서 그러면서 대권 주자로서의 이미지를 굳히고 또 이번에 총선에서 선거 승리를 만들어내느냐 만들어내지 못하느냐 이것도 또한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아마 같이 고려해서 앞으로 행보를 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행보 말씀이 나와서 이낙연 총리는 어제 뭐 비례대표는 나가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상 저희가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종로 출마를 얘기는 하지만 그건 사실 언론에서 네, 그렇죠. 뭐 불거진 상황이라고 좀 볼 수가 있고 그렇다면 본인이 직접 입장을 밝히거나 아니면 민주당의 좀 책임 있는 자리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과연 이번 총선에서 어떤 역할, 어디로 출마할지 일각에서는 뭐 이해찬 대표 지역구인 세종시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 워낙 뭐 대선 주자로서 입지를 굳혀왔기 때문에 어디로 나갈지가 상당히 관심이 모읍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 이제 플랜 A와 플랜 B 뭐 이렇게 나눠서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뭐 비례대표로 나간다는 부분은 일종의 이제 자선책으로 봐야 되겠죠. 비례대표로 나가게 되면 이낙연 총리에 대한 효용 가치가 상쇄될 우려가 있다라는 예. 부분이 좀 있겠죠. 선대위원장으로 물론 뭐 역할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비례대표라는 게 실질적으로 준연동제 비례대표 됨으로 인해서 사실상 비례대표의 압권을 받기가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그런 겁니다. 결국 뭐 1357로 나가게 되면 그 1357의 호수는 대부분 여성분들에게 할당이 되는 그런 비례대표인데 준연동제가 함으로써 거대 정당이 비례석을 가져갈 가능성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이낙연 대표 총리 입장으로서는 자칫하면 비례대표의 순번을 받지 못하는 그런 우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비례대표를 통해서 선대위원장을 한다는 부분들은 조금 현실성이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렇다면 현실적인 있는 문제가 뭐냐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왜냐 그러면은 이낙연 총리는 실제로 정치인이거든요. 정치인은 그 드라마를 안다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내가 어떤 상황에서 시쳇말로 배팅을 해야만이 대권을 갈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계산을 하겠죠. 그러면 가장 험난한 지역에 나가서 승리를 하는 것이 가장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종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낙연 총리 입장으로서는 끝까지 아마 소위 말하자면은 정세의 흐름을 끝까지 볼 겁니다. 뭐냐 그러면은 지금 일고 있는 보수 연대와의 통합 가능성 이 부분이 어떻게 정치적 지형에 차지할 부분이 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혹시나도 연대 후보 또는 통합 후보가 나온다 그러면 이야기가 또 달라지겠죠. 종로에 누가 나오든지 간에.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자 그러면 상대 후보가 정해져야만이 이낙연 총리가 갈 수 있는 그런 룸이 어느 정도 해석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여기에 급하게 서둘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총선에 앞둔 상황에서 이낙연 총리는 자신의 가치를 높여놓을 수 있는 그런 행보만 꾸준히 하고 그다음에 보수 연대라든가 통합의 가능성이 정치 지형이 달라지면 그런 방향, 지형을 보고 나중에 이제 검토를 할 수밖에 없겠지요.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면 이낙연 총리가 지금 뭐 상당한 여론조사상으로 지지율을 얻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대 파트너를 보고 간을 보고 소위 간을 네. 보고 출마를 결정하는 것보다는 나는 이렇게 당당하게 어디 나가겠다라고 하고 누가 와도 자신 있다. 뭐 이런 또 모양새로 흘러갈 가능성은 없을까요? 이제 끝까지 지적하신 말씀이 그게 이제 잘 죽으면 잘 산다는 얘기입니다. 예. 실질적으로 이낙연 총리가 어떤 정치적 세법에 굴하지 않고 내가 정말 경상도든지 아니면은 뭐 경상남도든지 북도든지 나가서 심판을 받겠다. 거기서 비록 진다 하더라도 나는 여기에 대해서 당을 위해서 멋진 헌신을 했으니까 충분히 그에 대한 가치는 있을 것이다. 이런 이제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는데 예. 어쨌든 이낙연 총리는 그 위험을 감수한다 하더라도 정치적 지형이 정계 개편의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에서는 절대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정계 개편 어느 정도 가시화되고 난 다음에 여기서 가장 실익적인 관점에서 효과를 크게 얻을 수 있는 그런 관점으로 이야기가 될 것이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예. 이낙연 총리는 제일 큰 고민은 그걸 거예요. 당에서 지금 이번 선거에서 큰 역할을 맡아주길 기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선대위원장일 텐데 선대위원장은 전국을 관할하면서 전국에서 투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우리 후보가 어떻게 당선될 거냐 이걸 고민해야 되는 자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구 활동을 제대로 못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종로가 과연 거기에 적합한 지역이 될 수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종로도 만만치 않은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수통합 구도도 거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요.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 종로를 먼저 출마하겠다고 말하기도 참 애매한 상황이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먼저 종로를 출마하겠다고 얘기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제 이런 고민스러운 지점이 하나가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세종시가 지금 분구가 될 예정이에요. 예. 보니까 인구가.
그러니까 기존에 이해찬 대표가 있었던 지역구라기보다는 새로운 분구 지역이 지금 비어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될 경우에는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주로 많이 있는 곳이니까 실질적으로 선거 캠페인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아도 공무원들 스스로 결정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은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예. 그런 면에서 선대위원장을 맡았을 때 상대적으로 세종이라고 하는 지역이 좀 덜 부담스러울 수 있겠다 이런 것이고요. 또 이낙연 총리가 이제 호남 출신 총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대권까지 본다 그러면 그동안에는 영남 출신 후보가 호남을 품어안는 형태의 어떤 대권 구도가 만들어졌다 그러면 호남 출신 총리의 경우에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충청권 민심을 가져갈 것이냐, 못 가져갈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변수도 있는 거죠. 물론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 수도권의 민심을 어떻게 주도해 나갈 것이냐 이런 고민들도 있겠지만, 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선택지를 놓고 지금 아마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제일 가능성이 높은 지역하면 현재까지 좀 근데 어디라고 지금 보시나요? 예. 종로는요, 제가 볼 때는 제일 1순위 선택지에 놓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언론에서 종로라는 지역의 상징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근데 과거하고는 조금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네. 그 상징성 때문에 종로에서 그래도 뭔가 빅매치가 한 번쯤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기대가 하는 예. 기대나 바람을 가지고 종로라는 지역구를 두고 있는 거라고 보는데요. 황교안 대표 입장으로서도 종로를 1순위에 놓고 있을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자유한국당도 여러 가지 대안들을 놓고 지금 아마 고민하는 상황이 아닐까 재미있는 싶습니다. 것은요. 이렇게 또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전쟁이 국가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전쟁은 언론이 일으킨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언론이 종로를 계속 이야기하는 이 부분이 사실화될 수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것이 기정사실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 여론이 그렇게 흐르칠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낙연 총리가 종로 말고 다른 데 나간다 그러면은 총선에 대한 효과 자체가 상당히 반감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쩔 수 없는 종로를 선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언론의 흐름을 보면은 황교안 대표와 이낙연 총리는 종로에서 붙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네.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미뤄 짐작컨대 한국당과 소위 민주당은 이게 심각하게 아마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 그러면은 두 사람이 맹장이긴 하나 대표급의 선수이고 여기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승리를 하겠죠. 그러나 두 사람이 다 죽는 게 아닙니다. 두 사람이 다 살 수 있는 길이거든요. 왜냐 그러면은 두 사람이 황교안 대표가 소위 이낙연 총리한테 패배했다 그래서 황교안 총리 대표의 효용 가치가 떨어지냐? 아니거든요. 열심히 싸우는 어떤 대표 선수의 노고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두 사람 다가 차라리 다른 데 가서 희미하게 이기는 것보다도 여기서 확실하게 져주는 것도 괜찮다는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뭐 한 말씀 더 드리면요. 예. 스토리에 관한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황교안 대표가 예를 들어서 지금 보수통합 추진위원회 만들어가지고 지금 외부에서 활동 중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보수당을 어떻게 품어안을 것이냐, 아니면 또 플러스 알파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 이런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이 일정하게 작동을 했다고 가정하면, 그러면 내가 종로에 출마하겠다 먼저 선언하고, 그러면 그 이낙연 대표한테 이쪽으로 오시오, 나랑 한번 붙어보시다. 뭐 이런 구도를 만들면은 진다 하더라도 의미 있게 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연 그런 구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냐? 네. 그런 거 안 만들고 난 다음에 그냥 덜컥 종로에 나간 다음에 가서 졌어요. 그러면 진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유력한 대권 주자 한 명을 잃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선택지나 고민들을 놓고 지금 아마 고심 중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지난주를 잠시 되짚어 보자면은 추미애 장관이 검찰 고위급 인사를 단행을 했고 이틀 만에 검찰에서 청와대 비서관실을 압수수색에 나섰는데 청와대에서 또 거부를 한 상황입니다. 위법성 자체를 두고도 논란이 벌어지고 있고 조만간 검찰이 다시 압수수색에 나설 걸로 보이거든요. 이 일련의 과정들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뭐 검찰청법을 이야기한다거나 아니면 징계 규정을 이야기한다 이런 것들은 뭐 언론에 충분히 나왔으니까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추미애 장관의 소위 말해서 1차, 2차, 3차까지 지금 예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3차는 결국 조직 개편을 통해서 검찰 전체를 흔들겠다. 그래서 필요 보직 기간에 대한 걸리는 부분들을 인사 조치해서 여기에 대해서 원천 봉사하겠다. 이런 전략 아니겠습니까? 그런 전략이라고 본다 그러면은 그러면 왜 검찰은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느냐? 지금 사실 검찰에 대한 반발은 없거든요. 그럼 검찰이 반발하지 않고 왜 가만히 있겠느냐? 이런 부분을 좀 의심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검찰 개혁이라는 당위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상 이것이 참말이
반반의 양론이 갈린다 하더라도 검찰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검찰은 개혁의 대상이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는 것은 인정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다음 두 번째가 뭐냐 그러면은 결국 여기에서 반발하는 것은 대통령에게 항명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 실제 그런 부분들이 추미애 장관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따지고 본다 그러면은 이거는 청와대의 이야기거든요. 대통령의 의지란 말입니다. 대통령께서도 벌써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추미애 장관이 모든 검찰의 행동에 책임을 지고 해라라는 것을 천명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검찰이 반발하는 것은 대통령과 직접적인 대립 구도로 가져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장 검찰이 지금 반발하지 못하고 여기에 대해서 정중동의 입장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게 그 이유다라고 보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지금 갈등을 유발시키는 것은 언론은 아니겠습니까? 언론 네. 쪽에서 지금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은 검찰이 왜 그럴 것이냐 이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실효성이 있는 반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압수수색이요. 그렇죠. 예. 왜냐 그러면 수사는 수사로 이야기하는 것이지 다른 형태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라든가 그 측근내에 대한 부분들이 일체 언론의 이야기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여기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게 되면은 검찰 개혁의 당위성 그리고 정치 검찰화 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고 빌미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검찰이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예정할 수 있는 것은 철저하게 아마 수사로 계속 갔을 것이다. 그래서 철저하게 일종의 매 맞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뭐냐 그러면 매를 때리는데 한 대 때리고 두 대 때리고 세 대 때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아프고 자꾸 여기서 반발하게 되면 매를 더 때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보는 사람들도 여기에 대해서 뭐 그렇게 좋은 동정연이 안 갔죠. 그러나 매를 맞을 때는 많이 맞아버리려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검찰의 입장에서는 지금 추미애 장관을 중심으로 해서 나타나는 검찰 인사에 대한 이런 부분, 조직 개편에 대한 이런 부분이 충분히 핍박성이 있다라고 본다 하더라도 때리는 매만큼 그렇게 피해가지는 않겠다라는 어떤 검찰의 결기가 여기에 소위 말해서 뭐 기임없이 뜨거운 어떤 기류가 흐른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 인사에 대한 그 반발 대신에 수사 의지를 더 다잡고 강화하겠다. 뭐 이런 검찰의 속내가 아닐까라고 이 교수님께서 분석을 해주셨는데 검찰에서 추미애 법무장관 이제 후속 인사가 또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이제 후속 네.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의 1, 2, 3차장까지 만약에 이런 큰 폭으로 또 바뀌게 된다면 이런 수사 의지를 또 이어갈 수 있을지 이 부분도 관심사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또 국민들의 여론에 총선을 앞두고 어떻게 작용할지도 상당히 정치권에는 그 여파가 크지 않을 수밖에 없을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참 인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어려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인사를 내고 난 다음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명했잖아요. 네. 결과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단정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 사실은 누구한테 칼을 맡기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칼을 쓰는 사람은 오직 쓰는 사람만 아는 거죠. 남의 그거에 대해서 평가하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현 정부에서 검찰에 인사를 내는 게 이게 검찰 개혁의 일환인 것이냐 아니면은 수사를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냐 이거는 마지막에 검찰의 칼이 그 칼날이 어디로 향하느냐 그 칼이 무뎌지느냐 아니냐 이 결과를 보고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지금 속단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이제 이런 생각은 합니다. 우리가 칼을 쓴다고 할 때 검도라고 하잖아요. 네. 칼을 쓰는 사람은 자기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자라는 말을 붙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검찰이 그동안에 칼을 휘두를 때, 쓸 때 과연 사심이 거기에 안 껴 있었을까? 자꾸 저는 의심해요. 그러니까 의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지금 앞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사를 낼 때 하필이면 인사를 내는 시기에 맞춰가지고 청와대 압수수색 들어가겠다 이렇게 나왔을 때 그럼 청와대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저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그 압수수색 들어왔을 때 칼을 청와대에다 댈 때 그 칼이 흔들리거나 그 안에 인사를 무력화하거나 아니면은 검찰 개혁에 계속 저항하는 듯한 모양새를 청와대는 읽었을 것이다. 이런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어쩌면은 그런 오해를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뭐 주간신문하고 인터뷰했을 때 두려움 없이 계속 수사에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차라리 인사 냈을 때는 그냥 좀 참았다가 인사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청와대 압수수색을 들어간다거나 이렇게 했더라면 좀 그래도 그나마 덜 청와대에서 뭐 검찰하고 갈등이나 이런 모양새가 나오지 않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은 좀 남고요. 다만 이제 청와대에도 할 말을 좀 해야 될 부분은
어찌됐든 간에 법원에서 영장을 받아간 거 아니겠습니까? 예. 물론 절차상에 검찰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 자체를 청와대가 못하게 압수수색을 안 받겠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게 네. 우리가 그동안에 지켜왔던 법치니까요. 그러니까 네. 검찰하고 청와대에서 사전에 충분히 조율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압수수색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참 어려운 얘기가요. 뭐냐 그러면은 이 두 쪽이 다가 호랑이 등에 올라탄 격입니다. 사실 추미애 장관도 지금 이 상황에서 뭔가 이 중단을 했다 그러면은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는 것이고, 검찰 윤석열 청장 또한 여기에 대해서 굴복하는 모습을 보인다든가 무릎을 꿇는 그런 모습 보이게 되면은 결국 여기도 상당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 양쪽 다가 쉽게 이야기하면 호랑이 등에 올라탄 그런 형국이라 봐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마 청와대나 정부 여당에서도 굉장히 고심할 거예요. 앵커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이게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네. 것인가, 네.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인데 참 염려스러운 것은 정부 여당이 고민하고 있는 그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검찰이 여기에 대해서 일절 대응을 하고 있지 않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맞대응이 되고 이러면은 소위 말해서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은 이것이 가부간의 승부가 빨리 날 수 있을 텐데, 예. 검찰은 여기에 계속 매를 맞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은 단기간에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핍박받고 여기에 대해서 결국 소위 말해서 수사를 봉합하기 위한 인사적 조치였느냐, 아니면 검찰 개혁의 인사적 조치였느냐, 이 두 쪽이 나 봤을 때 검찰로서 유리한 것은 정무적 판단을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검찰로서 가장 유리한 것은 결국 수사를 막기 위한 인사였다. 개혁은 하나의 빌미였다, 이거거든요. 예. 그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검찰로서는 계속해서 피해를 받는, 그러니까 핍박을 받는 모습을 계속해서 이어간다. 그러면 이것이 장기전으로 갈 경우에 총선에 그들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네, 검찰이 지금 일방적으로 매를 맞는다고 보기에는 이틀 만에 압수수색에 나섰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 검도 얘기하면서 칼끝이 이렇게 흔들리면 안 된다고요. 검찰이 사실 그래서 무사들은 자기 수련을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검찰의 칼끝이 자꾸 흔들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 가지 의혹을 낳고 있는 거고요. 네. 조국 사태 때 봤던 것처럼 검찰 수사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수사들을 이른바 별건 수사라고 하는 유재수 부시장 문제라든가 송병규 부시장, 하명 수사 이런 것까지 계속 해나가는 모습이 검찰 개혁에 저항하는 듯한 모습으로 자꾸 비친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는 직제 개편안은 이미 조국 장관이 임명됐을 때 발표했던 얘기예요. 법무검찰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이제 개혁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권고안을 내놨고요. 그러니까 직제 개편안을 해서 검찰의 직접 수사 부서를 일부 폐지하거나 조정하는 작업은 불가피하다. 왜냐하면 검경 수사권 조정이 그 다음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저항하거나 거부하기는 어렵다. 네. 근데 지금 청와대를 맡고 있는, 청와대와 관련돼 있는 수사를 맡고 있는 그 수사 부서의 검사들까지 전부 다 교체하느냐 아니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지켜볼 여지는 있다. 네. 근데 전반적으로 크게 인사가 날 것은 거의 그 확정적인 방향으로 가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이낙연 총리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향후 행보에 대해서. 거기에 약간 힌트를 얻을 만한 지금 보도가 조금 전에 연합뉴스에서 나와갔고요. 제가 그걸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이낙연 총리가 삼청동 공관에서 나올 경우에 원래 자택이 서초구 잠원동인데 종로에 아파트를 전세 계약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네. 잠원동 자택을 갔다가 다음 달 초에 종로에 이사할 계획이다. 이게 어느 정도의 힌트를 저희가 영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요. 아니요, 대선 후보들도 종로로 많이 가니까요. 근데 그게 종로 출마를 위한 것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단정하기는 좀 쉽지 않고요. 예. 아직도 고민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그거는 민주당에서 보이는 태도를 보면은 곳곳에서 그런 고민의 흔적들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종로 출마를 위해서 그렇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렵고, 네. 앞으로 어떻게 결정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종로 출마 가능성도 여전히 열어두고 있다. 이 정도쯤으로 지금은 해석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제 싶거든요. 뉴스를 보고 추론할 수 있는 부분은 이거죠. 이낙연 총리가 역시 정치인이시구나. 이게 뭐냐 그러면은 선점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황교안 대표도 종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낙연 총리도 종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 주소를 옮겼다는 것은 여기에 내가 얼마든지 가능하다, 또 얼마든지 자신감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피력시키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황교안 대표가 여기 나온다 그러면은 그대로 여기 피할 수 없는 승부를 벌여도 충분히 이낙연 총리에서는 나쁠 점이 없는 것이고, 예. 만약에 황교안 대표가 여기에
피한다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면 네. 오히려 이낙연 총리는 누구와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선점 효과가 충분히 기대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네, 그리고 뭐 오늘- 정치인으로서도 종로 1번지가 탐날 수밖에 없죠. 네. 특히 대권을 보는 입장에서는 여기에 얼마나 큰 뭐 좋은 어떤 그 명분이 있는 그런 자리입니까?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의 장남 석균 씨가 지금 그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역구에 출마한다고 해서 논란이 됐었는데 출판 기념회를 열고 총선 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책 제목이 그 집 아들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아빠 찬스는 단호하게 거부를 하겠다. 언뜻 들으면 좀 앞뒤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문석균 씨 얘기를 계속 이제 보도하잖아요. 예. 지금 아빠 찬스 쓰고 있다. 야당에서도 굉장히 반발하고 뭐 국회 본회의장에서도 뭐 네. 피켓 같은 거 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거 오히려 노이즈 마케팅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하고 지역 구민이 받아들이는 것, 지역 주민이 받아들이는 건 좀 느낌이 다를 수 있거든요. 네. 우리 그런 얘기도 흔히 하잖아요. 국회 예산안 처리할 때 쪽지 예산 집어넣거나 지역 예산 따올 때 지역 구민들은 아, 야, 그래도 뭔가 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인다 그러잖아요. 예. 이 중앙 정치에서는 굉장히 비판받을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문석균 씨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기대감이 커지는 효과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는 조금 이제 얘기하는 걸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비판받을 소지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현직 국회의장이면서 또 그 지역구의 의원이거든요. 근데 그 지역구에서 국회의장 아들이 출마를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아빠 찬스를 썼다고 하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다만 이 점을 우리가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문석균 씨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은 그런 사람인데 그냥 거저 지역구를 가져가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부분은 좀 우리가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문석균 씨도 지역에서 서점 운영하고 뭐 제시회장도 하고 그다음에 지역구 위원회 상임 부위원장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왔다는 거죠. 그럼 문석균 씨의 능력 자체 우리가 폄하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고요. 네. 비판 여론이 있을 수 있고 또 그거를 문석균 씨가 어떻게 지역 주민들한테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그걸 투표를 통해서 뚫고 올라올 것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들을 우리가 좀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습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세습이라는 단어가 주는 어감이 워낙 좋지가 않기 때문에 자극적이죠. 민주당 입장에서도 참 고민스러울 것 같아요. 공천을 줄지 안 줄지도.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 문석균 씨가 출마를 안 해야죠. 왜냐 그러면은 조선시대에 풍문탄핵이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뭐 자기와 관련된 소문이 이상한 소문이 나고 불필요한 소문이 나게 되면은 그 소문이 확인될 때까지 관직을 가지 않는다. 이 풍문탄핵이 있었는데 꼭 같은 의미로서 해석을 할 수 없겠습니다만 일단 본인의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세간의 오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정치가 이야기한 본질적인 부분을 실행하지 못합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본인의 정치 역량이 아무리 뛰어난다 하더라도 이거는 여러 가지 대승적 차원에서 본인이 출마를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 측면이 좀 더 돼야 되는데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좀 아쉬운 점은 과연 설령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원의 자리입니다. 국회의원의 자리라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이 정치적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 정치적 역량을 가지고 정치적 도덕이 어느 정도 입증이 됐느냐 이걸 보고 따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일단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이라는 부분이 여기에 너무 크게 덮여 씌워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뭐 운명이라고 봐야 되는데 정치적 역량이 과연 국회의원을 할 만큼의 지역적인 정치 활동을 했다고 하나 국회의원을 할 만큼 그 정치력이 있느냐, 그 레코드가 군중들, 대중들에게 이해가 될 수 있느냐라고 봐서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 그러면 좀 더 심사숙고를 해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하나 중요한 결정이 내려져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선관위가 비례자유한국당처럼 정당 명칭 앞에 비례라고 묻는 정당의 창당을 허용할지 말지 여부를 오늘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우선 한국당과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선관위는 이전에는 비례정당 명칭 사용에 대해 가능하다고 했는데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압력을 넣자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꾼 것입니다. 이 정권이 조혜주를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 보낸 그 민낯이 드러난 것입니다. 국민의 혼돈을 초래할 목적으로 유사 정당의 명칭을 사용하고 또 창당하는 것은 우리 정치를 웃음거리로 만드는 일입니다. 셋째, 위성정당은 그 창당은 국회가 어렵게 통과시킨 선거법 개정, 특히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 정신과 취지를
밑바닥에서부터 흔드는 퇴행적 정치 행위입니다. 네, 지금 들으신 대로 각 당이 각자 이해관계에 따라서 정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어서 오늘 어떤 결론이 나오든 좀 후폭풍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유사정당 당명으로 원래는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조항이 있죠. 예. 그러니까 비례자유한국당? 그럼 당연히 자유한국당 이름하고 자당 이름하고 지금 그 유사정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걸 비례정당으로 내세운다고 하면 그건 제가 볼 때 선관위에서 애초부터 이렇게 당명을 짓는 것은 허락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근데 자유한국당 욕심은 그럴 수 있겠지만 과거에도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뭐 선관위가 중립적이다, 중립적이지 않다 이런 문제를 떠나서 이 유사당명으로 걸릴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서는 자유한국당이 물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반대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사정당을 하나 비례정당을 별도로 만들어서 우리 당 그 지지자들은 이 당에다가 다 비례 몰아주십시오. 그러니까 정당 투표를 여기다 몰아주십시오 하는 게 이게 정당성이 얼마나 있겠는가. 네. 그런 면에서도 저는 설득하기가 국민을 설득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참 재밌는 게요. 지금 전국은 선거에 의한 선거를 위한 선거의 전국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은 과연 정당법 41조에 관련된 사항 아니겠습니까? 한국당이 비례자유한국당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정당법 41조를 그걸 모르게 했을까? 라는 건 합리적 의심입니다. 충분히 정당법 41조를 보게 되면은 유사 정당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례자유한국당을 신청했다는 겁니다. 왜 신청했겠느냐? 이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겠죠. 예. 결국 노이즈 마케팅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총선 전국에 있어서 여당 쪽에는 야당에 대한 견제를 하기 위해서 불편부당한 어떤 조치들을 계속해서 시행하고 있다라는 점, 이런 것을 부각시키고 그의 대립점을 확실히 가져가겠다는 점이 하나 있고,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비례에 대한 정당을 한국당은 달리 갑니다라는 것을 홍보를 할 수 있는 효과가 됩니다. 결국 이름은 달리 한다 하더라도 결국 나중에는 언론이 유사 정당이 아니라 다른 이름을 쓴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비례당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홍보적 효과는 충분히 거둘 수가 있겠죠. 이런 것을 물론 뭐 상상으로 통해서 분석을 하는 겁니다만은 이것이 만약에 한국당의 전략이라 그러면은 저는 정당법 41조를 충분히 알고 저는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요. 자유한국당은 지역구도 우리가 가져가고 싶고 비례도 우리가 가져가고 싶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만들려고 했겠습니까? 그리고 중앙선관위에서 왜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얘기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지역구라고 하는 게 소선거구제로 돼 있는 거고요. 네. 크게 말씀드리면은 영남이 65석, 기타 다른 지역 다 합치면은 65석, 66석이에요. 그리고 수도권이 그 두 개를 합친 절반 정도, 130석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남에서 지역주의에만 호소해도 표가 나올 수 있는 구도가 됐기 때문에 그동안에 문제가 됐던 거예요. 호남도 역시, 호남은 근데 28석밖에 안 돼요. 이게 항상 안 맞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지역주의 문제가 생겼고 그거에 따르는 정치적 폐해가 따랐던 거거든요. 네. 그럼 그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편중됐고, 그리고 저 지역에서 49대 51게임이라고 선거를 얘기하지만 네. 나머지 표가 다 사표가 되는 이런 현상들을 막기 위해서는 정당 투표에서 일부 보존하는 형태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해서 취지가 나온 것인데 자유한국당은 지역에서도 기득권 안 내려놓고 정당 투표에서도 기득권 안 내려놓고 두 개 다 갖겠다고 하는 얘기는 다름이 없는 거예요. 위성정당 만들겠다고 하는 얘기는. 그러니까 자꾸 정당 투표에서 우리 당 표 찍어준 게 연동형 비례대표 때문에 사표가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예. 예. 조금 전 이상희 교수께서 선거를 위한, 선거에 의한 정국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정국임을 보여주는 표식이 또 하나 있습니다.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총선 출마가 러쉬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고민정 대변인도 자기네 뭐 향후 행보에 대해서 함구하고 있다가 이제 출마하는 쪽으로 굳힌 것 같습니다. 뭐 70명이 넘는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뭐 챙겨주기도 그렇고 또 그렇다고 경선하는 뭐 준비해온 다른 주자들과도 그렇고 굉장히 그렇죠. 골치 아플 것 같습니다. 예. 민주당의 입장으로서는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입장이 될 겁니다.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70여 명 정도가 출마했다는 것은 아마 역대 최고일 겁니다. 뭐 다른 말씀 드리기보다도 저는 MB 정권에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사실 저도 출마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 2011년도, 12년도 총선이었었는데 MB 정권에 있어서는 한 10여 명 정도가 출마를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대부분이 그 당시 출마했을 때 청와대의 어떤 그 배경 이런 것들이 그 사실상 지역에 가면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네, 후광을 청와대 얻고 그러면 여기에 가게 대한 되겠죠. 어떤 예. 뭔가 좀 뭐 그런 환상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표를 얻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청와대 후광을 가지고 12명 정도 출마를 했죠. 그런데 이 부분이 당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지역구로 가지고 있는 현역 의원들이 봤을 때 청와대 출신들이 와서 이렇게 휘젓고 다니니까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자칫하면 경선을 해야 되는데 불리할 수 있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청와대에 항의를 하는 겁니다. 왜 자꾸 이런 식으로 하느냐라고 이야기해서 그때 MB 정부에서는 청와대가 대변인이 직접 마이크를 잡았죠. 지금 출마하는 사람들은 청와대 의사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래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 공천에서 다 탈락을 했고 단 한 명도 당선이 되지 못했습니다만 저는 그것이 자꾸 오버랩이 돼요. 지금 마찬가지로 민주당에서도 여기에 청와대에 아마 항의를 할 겁니다. 직간접적으로 뭐 대놓고 항의를 하지 못하겠지만은 그런데 이 부분을 청와대 출신인데 청와대 출신이라는 것을 서지를 못하게 한다든가 명칭을 못하게 한다든가 이것 또한 좀 웃기는 일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결국 당 쪽에서 이 부분은 소위 말해서 교통정리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아닌가. 그 어쩔 수 없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예. 뭐 정치 영향도 뭐 검증이 돼야 되는데 그거는 검증 못하고 일단 표심에서는 청와대 출신이라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50점 더 먹고 들어가는데 이거 포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민주당이 2018년 6.13 때는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자에 한해서만 이력을 쓰게 해줬더라고요. 네. 좀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 결정을 낼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 야당에서 좀 부러워야 될 모습이 아닐까 싶은데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은 그만큼 새로운 신진 정치인들을 많이 키우려고 하는 것 아니냐? 뭐 이렇게 또 볼 수 있거든요. 청와대 또 내보내주니까 나오는 것이기도 하니까요. 예. 거꾸로 보면. 근데 지금 이게 뒤섞여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70여 명 중에 당에서 계속 지금 지역구별로 어떤 사람을 출마시켜야지 당선 가능성이 높은지를 돌리고 있는 거잖아요. 여론조사를. 근데 지금 청와대 출신 중에 뭐 하다못해 고민정 대변인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인사가 들어왔을 때 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에서 콜을 하는 것도 있는 거고 청와대에서 출마하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지금 다 섞여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제가 볼 때는 많이 출마하는 게 문제라기보다는 출마하고 난 다음에 공천 과정에서 특혜를 받거나 뭔가 프리미엄을 먹을 것이냐 안 먹을 것이냐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은 운동장을 평평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뭐 지금 당에서도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청와대 출신이라고 하는 이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한다거나 일부 지역은 그렇게 한다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청와대에서 뭐 수석을 했다거나 뭐를 했다거나 이렇게 할 경우에는 지역 구민들이 나름의 기대 심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 있어서 당에서 최대한 청와대 출신 인사라는 그 하나 때문에 일종의 기득권을 누리거나 특혜를 받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야 된다. 네. 그렇지 않고 그걸 그대로 인정해버리면은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천 잡음이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세심하게 공천 룰을 만드는 과정이라든가 공천을 하는 과정에서 좀 여러 가지 그 제도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견제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총선이 이제 석 달 가량 남았습니다. 자유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이 통합을 위해서 상당히 대화를 오랫동안 해왔는데 최근 들어서 어려움을 겪다가 이제 공식적인 대화를 시작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하태경 새로운 보수당 책임 대표의 말을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 황 대표가 언급한 6원칙에는 보수 재건 3원칙이 선명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대화를 공식적인 대화를 시작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제 공식 대화는 3원칙이 사실상 수용됐기 때문에 이제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시작이에요. 네, 유승민 의원이 얘기한 3대 원칙도 있었고요. 지금 하태경 책임 대표의 또 6대 원칙. 여러 가지 그 통합을 위한 조건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결국은 탄핵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 부분이 관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황교안 대표가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았습니까? 한 번 입장을 취하려고 하다가 친박계 의원들의 항의를 받아서 다시 번복이 됐다 이런 네.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요. 어찌 됐든 원칙에는 공감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탄핵의 강을 완전히 건넜느냐 아니면 지금 건너고 있는 과정이냐 건너다 말 것이냐 이건 아직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 가지 불씨가 아직도 남아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나마 이제 보수 쪽 입장에서는 다행인 것은 그러니까 결국 원칙이 합의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보수 통합 추진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예. 근데 기본적인 원칙에는 공감한다라는 수준까지 왔다는 것으로는 새로운 보수당과 자유한국당의 통합 가능성이 이전보다는 좀 한결 높아졌다. 여기까지는 평가할 수 있겠는데요. 다만 이제 여기서 한 발 더 나갈 것이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탄핵의 강을 건너다 다시 되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거든요. 이건 세부적으로 어떻게 하면 완벽하게 두 당이 한 몸이 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하고 연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새로운 보수당만 가지고 보수 대통합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느냐, 국민을 설득할 수 있겠느냐는 과제도 남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최대한 보수 대통합이라고 하는 모양새를 만들어서 국민들이 좀 공감을 하거나 아니면 감동을 받을 수 있는 모양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앞으로는 아직도 많이 남았다. 예. 일단 첫 발은 뗐다 이렇게 평가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탄핵의 강이라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관점입니다. 사실상 그것 때문에 분열이 됐고 갈등이 됐고 또 이제 통합에 대한 가장 큰 아젠다가 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이게 사실상 이게 협의와 합의에 대한 사안이 아닙니다. 보수 연대와 통합은 이건 결단의 사안이거든요. 유승민 의원이라든가 황교안 대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합의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결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부분에 대해 예를 들어서 뭐 불출마를 한다든가 정계 은퇴를 한다든가 국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결단적인 조치가 나와야 되는데 이걸 지금까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말씀하시는 것처럼 과연 국민적 동의를 어느 정도 얻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첫 번째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 물론 그런 걱정스러움 속에서도 첫 발을 뗐다는 데서는 참 유의미하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보수당과 한국당이 합했다 해서 이게 보수 통합을 볼 수 있을 것이냐. 이게 플러스 알파가 들어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플러스 알파라는 게 뭐겠습니까? 이현주의 4.0부터 시작해서 뭐 이재호 전 의원이 또 추진한 시민 단체 세력들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야 이제 보수 통합이라 볼 수가 있는데 이 또한 보수 통합을 보기에는 좀 약한 부분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은 탄핵의 강이 완전하게 이것이 어떤 결단력을 가지고 해체되는 것이 아니고 미봉책으로 그냥 합의의 관점에서 묻어두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감동이 아직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상 대중들이 봤을 때. 예. 그러면은 그런 상황에서 플러스 알파가 그렇게 구성이 돼서 통합이 간다 그러면 감동이 없었다. 그럼 누가 플러스 알파가 돼야 되느냐? 이게 안철수 전 대표 측이 플러스 알파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명실상부한 총괄적인 보수 통합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의문점이 생기죠. 그럼 안철수 전 대표가 이게 들어올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안철수 대표가 중도 실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던져놓고 있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묘한 트릭을 지금 쓰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까지 끝까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환 시사평론가, 이상휘 세명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